두 남자가 저를 매일같이 찾아오던 시기였거든요. 한 명은 저희 친정오빠였고 다른 한 명은 지금의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훗날 제가 이 순간을 얼마나 자주 떠올렸는지 몰라요.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무시무시할 줄은 당시 어린 제 머리로는 예상하기 어려웠으니까요. 당시 22살이던 저는 제 혈육인 친오빠보다 남자친구가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정말 소중했고 그것을 깨트리기 싫었어요. 친정오빠는 당시 미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상태였고 한국에 혼자 있는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저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작정을 한 모습이었어요. 당시 친정오빠의 마음도 이해는 갔습니다. 정말 한국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보다 4살 많은 친정오빠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오빠가 막 중학교 입학을 할 무렵에 오빠만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됐어요. 당시에 오빠는 저만 놔두고 절대 미국에 갈 수 없다고 안 가려고 했지만 저도 뒤따라 미국에 간다는 원장님 말에 속아서 오빠만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항상 함께였던 우리 남매는 그렇게 생리별을 하게 됐고요. 그래도 종종 연락은 서로 하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됐고 저는 제 힘으로 미용 전문학원에 등록해서 미용을 배우며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그 당시 보육원 원장님의 아들이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사귀자며 쫓아다녔고 저보다 10살이 많았던 지금의 남편이 아빠처럼 자상하게 잘해주니까 그만 거기에 마음을 열게 되면서 사귀게 된 거죠. 너 여기서 지낼 이유 없잖아. 뭐하러 한국에 남으려고 그래. 그냥 나 따라서 미국에 같이 가자. 방 3개짜리 집도 알아봤고 영어 못해도 괜찮아. 한인들 많아서 한국말만 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울 테니 언어는 걱정할 필요 없어. 22년을 한국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미국에 가자고 하면 나도 덥석 따라 나설 자신이 없어. 물론 오빠가 내가 마음에 걸려서 내 생각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마음은 알아. 오빠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아는 애가 뭘 망설여. 혈육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한국에서 너 혼자 뭐하러 있어. 12년이나 너 혼자 한국에 둔 걸로 충분해. 난 더 이상 너 혼자 두기 싫어. 하지만 친정오빠를 따라 나서기도 쉽지 않았고 당시 전 직장도 있고 만나는 사람도 있었기에 모든 걸 포기하고 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거절하고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고요. 당시 친정오빠가 엄청 실망한 모습으로 홀로 출국했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연락도 끊기면서 자연스레 저는 홀로 남게 됐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만나던 남자친구와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고요. 결혼 과정은 의외로 순탄했습니다. 반대가 심했다면 하지 않았겠지만 남자친구와 연애 기간도 오래되었고 어릴 때부터 함께 봐오던 사이라 더 신뢰가 갔으니까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나를 참 업신여긴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건 임신을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낳는 순간조차도 남편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통에 혼이 나갈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태어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반드시 옆에 있어주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부모님 없이 자라온 서러운 순간들, 지쳐도 기댈 곳 하나 없었고 구준비를 모두 온몸으로 맞으며 감내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제 머릿속을 지나쳐갔어요. 제 아이만큼은 그리고 내 가족만큼은 무조건 지키고 싶었어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 힘들어도 견뎌내자. 내가 견뎌내야 우리 가족 온전하게 지킬 수 있고 내 아이는 온전한 가정에서 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도 좋은 소리는 못 들었어요. 왜냐면 시댁은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집안인데 손녀보다는 손자를 더 바랬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그다지 기대하지도 않으셨고 손주가 태어난 순간에도 그저 시큰둥하니 계셨어요.
망할 남의 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날 해장까지 모두 여유롭게 하고 병원에 나타났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만삭에는 어디 나가지 말고 남편이 항상 아내 곁에 있어줘야 된다고 했잖아. 아기 낳는 순간까지도 남편 없이 혼자 낳아야겠어? 우리 엄마가 같이 가줬잖아. 뭐가 문제야? 엄마 말대로 내가 애 낳아? 애 낳는 건 너지. 내가 아니잖아. 내가 남의 애 낳아? 이 아이 오빠가 나 놓치기 싫다고 불안하다며 오빠 선택으로 생긴 아이야. 애는 나 혼자 만들었어?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될걸? 애 낳는 건 나라니.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됐냐? 오자마자 잔소리 들을 줄 알았으면 그냥 태어날 때는 올걸. 나름 빨리 일어나서 온 건데. 남편은 정말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한 표정으로 제가 하는 모든 말에 귀찮아했어요. 사실 친정오빠를 실망시키면서까지 이 남자를 선택한 건 저였잖아요. 제 선택으로 이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지금껏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이 혼자였으니 정말 제게 생긴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실은 저도 제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곤 있었고요. 하지만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제가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뱃속에 내 아이는 잘 자라주고 있는데 당장 경제력도 없는 제가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며 저로 인해 불행하게 될 아이를 생각하니 끔찍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안 사람들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남편을 모두 애써 이해하려고 하며 버텨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간 저의 일상에는 육아라는 고난이 더가 추가되었고, 신생아를 케어하면서도 새벽에 무조건 시댁 식구들 밥을 차려야 됐고요. 넌 네 남편이랑 일단 각방 써라. 새벽마다 애가 우는데 잠이나 제대로 자겠어? 아이가 울어도 잠기가 어두운지 잘 자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님. 아무리 잠기가 어두워도 애가 그렇게 빽빽 우는데 깊은 잠을 자겠어? 그리고 아무리 육아한다고 한들 네 본분을 잊지 마라. 가족들 식사는 항상 밥들을 놓치지 않게 차리고 무조건 아침 저녁으로 새밥 하는 거 알지? 너 저번에 아침이랑 저녁국이 똑같다더구나. 메뉴 안 겹치게 하렴. 그런데 저도 아이 잘 때는 좀 자야 되는데 한 번씩 밥 차리는 시간 못 맞출 때가 있어요. 그건 어머니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할 일을 왜 나한테 이해해달라고 하니? 어차피 점심은 차릴 필요 없으니 낮에 자면 되잖니. 꾀부리지 말고 네가 할 일은 제대로 해내라. 네가 우리 집에서 할 일은 가족들 식사 차리고 청소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시집 왔으면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저는 정말 이 집에서 가정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가족들 식사할 때도 같이 앉아서 못 먹고 항상 가족들 다 먹은 뒤 남은 반찬으로 식사를 끝냈고요. 남편은 뭐하고 있었냐고요? 저 신경일절 안 쓰고 밥만 먹으면 바로 나가기 바빴어요. 같이 육아를 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제가 잠시 남편에게 아이를 안겨놓고 다른 일을 하면 얘는 애도 볼 줄 모르는데 애를 맡기고 어떻게 하니? 우리 때는 포대기를 없고 모든 집안일 잘만 했다. 어머님, 잠깐 애 안는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애 아빠잖아요. 너 지금 나한테 말 듣고 하니? 어른한테 누가 그렇게 토를 달아? 본데 없이 자란 티는 이런 데서 다 나기 마련이다. 네 애도 너처럼 키울 짝정이야. 이 집에 붙어 있으려면 내 말에 토달지 말고 그냥 네 하고 대답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잠깐 아이를 맡기기만 해도 시어머니께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남편은 그럼 제 옆에 희죽 웃으며 다시 저에게 애를 넘겨줬고요. 시어머님이 가시고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러서도 당신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애 아빠잖아. 잠깐 애 안고 있는 것도 못해? 에휴, 반반한 얼굴로 나 꼬실 때는 돈 많아 보이는 나한테 시집올 생각이 좋았지. 누구 덕에 밥 굶을 걱정 없이 살고 있는지 몰라? 우리 부모님이랑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지. 너는 왜 이렇게 매사에 불만이 많아? 결혼 전에는 나 미국 가지 말라고 붙잡으며 애원했잖아. 나 쫓아다닌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사람이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어. 그리고 애초에 돈 보고 만났으면 이런 취급도 안 당했겠지? 다 잡은 물고기에 밥 주는 거 봤냐? 일단은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분가할 거니까 그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좀 참어. 시댁에 들어왔으면 시집살이는 당연한 거지. 우리 엄마도 다 너처럼 시집살이 하면서 사셨어. 그렇게 8년을 살아왔어요. 좀만 더 버티면, 더 기다리면, 더 참으면 분가할 수 있겠지, 괜찮아지겠지. 나름 한낱 가정부가 아니라 정말 며느리로 생각해주겠지 했지만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신우도 결혼을 했다는 것이었죠. 하필이면 재산 많은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신우의 시댁 제사 음식은 아이러니하게도 고스란히 제 몫이 되어버렸고요. 쟤는 전하나 구울 줄 모르는 애잖아. 이렇게라도 네가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우리 아들이 덜 억울하지 않겠어? 우리가 처가 덕을 보겠냐, 네 덕을 보겠냐?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사자 며느리 보고 며느리 덕 보는데 나만 억울하게 못 보고 있잖아. 네가 양심이 있으면 이런 거라도 해야지. 안 그러니? 저 어머니 곁에서 몇 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식구들 밥 챙기고 청소하고 아이도 키우고 열심히 잘했잖아요. 네가 아무리 우리랑 한 집에 살면서 한솥밥 먹는다고 한들 근본 없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우리 집안과 결이 같아질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그나마 이 집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 다행인 줄 알아.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잘해야지. 몇 년 동안 저런 말을 들으니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고 일명 가스라이팅 화법에 길들여져서 그런지 저런 말을 들어도 무뎌지더라고요. 제가 전을 구워놓으면 신우가 친정에 들러서 전만 홀랑 들고 갔어요. 새언니 덕분에 시부모님한테 전 잘 굽는다면서 칭찬드려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새언니 생각해주는 건 저밖에 없잖아요. 신우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간혹 가다가 있었어요. 근데 신우도 시집을 가더니 역시나 똑같더라고요. 결혼하면 달라지는 건 이 집안의 내력이었나 봐요.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어디에 묻혀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부모님이 묻혀있는 국립묘지를 알게 됐고 부모님은 두 분 다 소방공무원이었는데 제가 돌되기 전에 가족끼리 나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두 분이서 사고를 목격했고 직업정신이 투철했던 부모님은 비번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뛰어들어가 같이 수습하시다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것도 오빠에게 전해 들었거든요. 부모님이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이 한 번씩 보육원을 찾아주셨는데 그때 한 번씩 저희 오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안치되어 계시는 국립묘지에 가보니 저희 부모님 이름이 나란히 묘비에 적혀 있었어요. 부모님이 묻혀 계신 묘지 앞에서 저는 하염없이 목 놓아 울었어요. 정말 큰 소리로 엉엉 소리내며 울었네요. 근본 없이 자란 애라는 소리만 매번 들었는데 제 근본은 남을 위해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마음이 힘들 때마다 부모님 묘지를 계속 찾아갔어요. 친정오빠는 잘 지내고 있을까? 아직도 내가 많이 원망스러울까? 이런 생각들을 매번 하면서 그날 저의 선택을 많이 후회했어요. 제게는 정말 소중한 딸이 있지만 사실 이런 미래를 알았다면 정말 저는 친정오빠를 따라 미국에 갔을 테니까요.
이제 와서 후회하는 제 자신이 참 한심하더라고요. 친정오빠가 생각날 때마다 묘비에 포스트잇을 하나씩 붙여놨어요. 오빠 잘 지내, 보고 싶다, 나는 매일 후회해 라는 내용들 부모님 묘지를 찾아뵐 때마다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적을 때마다 마음이 참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더라고요. 급기야 노트를 하나 사서 지금의 제 마음, 제 상황을 들을 일기처럼 적어나갔고 일기장은 묘지 한 구석에 비 맞지 않게 잘 숨겨두고 다녔어요. 마음 하나 둘 곳 없는 저에게 부모님의 묘지는 마음의 도피처였는지도 몰라요. 제가 한 번씩 낮에 나갔다 들어오니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러다가 또 야단을 치셨어요. 너 요즘 한 번씩 낮에 어딜 그렇게 나가니? 애도 이제 학교 들어갔으니까 너도 보육원 나와서 일 좀 거들라고 했잖아. 저 친정 부모님 안치되어 있는 묘지에 다녀왔어요, 어머니. 죽은 사람 묻혀있는 데는 뭐하러 그렇게 자주 가? 이번 설에 네 신우 제사 음식 평소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 이틀 동안 젖만 구워도 시간 없을 것 같으니까 장 미리미리 보고 제사 음식 준비 철저하게 하렴. 시댁도 제사 음식 준비를 만만치 않게 했기에 시댁 제사 음식만 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런데 신우가 결혼을 한 뒤로 신우의 제사 음식도 제가 해야 되니 이틀 동안은 젖만 굽다가 시간을 다 보냈어요. 정말이지 그렇게 젖만 굽고 나면 기름 냄새만 맡아도 속이 미식거리며 신물이 올라올 정도였어요. 집안에서 명절 음식을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이 모든 것은 무조건 다 제 일이고 제가 해야 됐어요. 남편은 명절에도 나가기 바빴고 저는 명절에 시댁에 찾아오는 시댁 어른들 대접하기에 정신이 없었고요. 명절 음식 준비하기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더니 머리가 굉장히 뜨겁고 어지러웠어요. 아파도 쉴 시간이 없었기에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명절 전날이 되었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음식을 했어요. 하루 종일 전 굽다가 시댁 식구들 밥때 되면 밥 차리고 딸아이가 요구하는 것도 일일이 봐주며 정신없이 제사 음식만 했어요. 굽는 동안에도 너무 어지럽고 힘이 들어서 몇 번이나 주저앉았는지 몰라요. 약을 먹어도 딱 그때만 듣고 다시 열이 펄펄 났지만 해야 할 수많은 음식들이 있었으니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밤 11시까지 로봇처럼 젖만 구웠어요. 그러다 정말 1분 1초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겠기에 조금만 누워있으려고 침대에 누웠더니 바로 잠이 들었어요. 이때 꿨던 꿈이 아직도 생생해서 어제 일처럼 기억이 선명한데 꿈속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어딘지 모를 길을 계속 걸었고요. 검은 장사물 입은 할아버지가 제게 계속 오라고 손짓하기에 그 손짓만 보고 하염없이 걷고 있으니 뒤에서 갑자기 누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남자와 여자가 둘이 서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한순간에 딱 느낄 수 있었죠. 제 부모님이라는 것을요. 절대로 저 부름에 따라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돼. 곧장 반대편으로 뛰어라. 엄마, 아빠 맞으시죠?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알 것 같아요.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계속 너를 불러도 너는 반대편으로 끝까지 뛰렴. 부모님은 그저 반대편으로 뛰라고만 하시고 연기처럼 사라지셨어요. 검은 장사물 입은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 저와 가까워졌고 저는 부모님 말대로 반대편으로 하염없이 뛰었어요. 그리고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 시간은 벌써 오전 7시를 향해 있었고요. 제가 꾼 꿈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에 가니 시어머니께서 먼저 나와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여태 자빠져 잔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니? 게을러 터져가지고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만 눈 좀 붙인다는 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지 몸도 하나 못 돌봐서 아프기나 하고
제사 음식 해야 돼 내가? 몸 관리를 그렇게 못하면 어째? 지금이라도 빨리 음식 시작해라. 얼굴은 퉁퉁 부어서는 아주 몰골이 못 봐주겠다. 꿈에서 본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떠올려 보려고 계속 생각했지만 전을 굽기 시작하면서 다시 얼굴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쉬지도 못한 채로 계속 음식 준비를 했어요. 어느새 내려온 남편은 구워놓은 전을 한 개씩 주워 먹으며 제게 말했어요. 꼴이 왜 그래? 얼굴도 퉁퉁 부어서는. 어제 뭐 먹고 잤어? 설날 아침부터 네 꼬라지 보니까 밥맛이 다 떨어지려고 하네. 좀 씻고라도 와라. 밤새 아파서 그래. 지금 씻을 시간도 없어. 준비하느라